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한국에서도 그 즈음부터 이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논하기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어낸 일시적인 유행어라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먼 미래의 일, 내 일상과는 관계없는 일로 여겼던 AI, 빅데이터, 지능정보, 디지털 기술 등이 우리 삶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기술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한국 경제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김성애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상황들이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예측치 못한 변수가 기술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도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의식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민간주도 자문회의체를 발족했습니다. 특정 부처에서만 다루기 힘든 4차 산업혁명 관련 아젠다를 심의하고 조정하고 또 이 관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자, 이번 국가경영전략연구소 NSI 수요포럼은 윤석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강연자로 초대가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상황과 또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윤석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성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 대한 소개 그리고 뭐 전략 이런 게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그 관련성과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 경제적으로는 아까 언급드린 대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우리나라 뭐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지 못해서 생산이 정지되는 그런 일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그 확산되는 곳 또는 뭐 나라 이곳에 생산에 지장을 받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간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 중단, 지연이 초래되고 이것을 뭐 무기화하거나 폐거나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미중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죠. 코로나 전에도 사실은 이제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을 미국이 이제 때린다 소위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영향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도전이 있는 것이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조금 위협받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이 자리매김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스마트화하고 그리고 지능과 5G, 데이터, 소위 말하는 DNA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본격 활용해야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제조 분야의 지능화를 확산시키고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했던 생산을 가능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리쇼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해외로 나갔던 어떤 생산의 거점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활동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한국도 이제 시장이 작아서 리쇼어링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에 이제 리쇼어링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성공적이었는지는 뭐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일들을 교훈 삼아서 만약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다시 리쇼어링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GBC의 큰 변화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촉발이 됐다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노멀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DNA라는 것이 이제 생물학에서 생명 정보를 담고 있는 핵심적인 물질, 그게 DNA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ICT 기술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일컬을 때 DNA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D는 데이터가 되고요, 빅데이터. 그리고 N은 네트워크, 5G나 컴퓨터 네트워크. 그리고 A는 AI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DNA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아직 종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고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그런 대응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제가 크게 더 이상 깊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DNA라는 키워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가장 경기 부양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뉴딜이었죠. 1920년대 공황이 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뉴딜이라는 게 진행이 됐는데 미국의 뉴딜 사업은 토목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후보댐을 위시한 여러 가지 토목 공사들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경기 부양에 많은 효과를 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목 사업은 아니고요. 두 가지 종류의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이고요. 두 번째는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 첫 번째, 그린 뉴딜이 두 번째이고요. 그 둘을 묶어서 한국형 뉴딜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예산이 이제 풀릴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원래 미국에서 시작했던 뉴딜은 토목공사였고 댐을 지었지만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은 사실은 이제 디지털 그리고 그린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뉴딜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느냐 개념적으로 토목공사에서 그 오리지널 뉴딜에서 댐을 만들었다면 한국이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특히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 댐을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개념적인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댐, 그냥 댐이 물을 모으듯이 데이터 댐에는 데이터가 모입니다. 그리고 댐에 가둬놓는 물은 당연히 담수 깨끗한 물이죠. 그래서 그래야 농업으로도 쓸 수 있고 식수로도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서 모으려고 하는 그 막대한 양의 데이터도 잘 정제되어 있고 실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댐이 만들어지면 그 댐을 이용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관광사업도 나오고 용수로 쓸 수 있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듯이 데이터 댐을 잘 건설한다면 데이터 댐에서 나오는 아니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소위 말하는 젖줄 삼아서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의 그런 서비스들과 프로덕트들이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G, 그리고 AI, 자율차, 스마트 공장, 질병 진단 예측, 그리고 보안, 그리고 디지털 행정, 에너지 절감, 자산 관리, 많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1950년경에 영국의 정보과학자인 앨런 튜링에 의해서 제안이 됐습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냐라는 그런 허들을 던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빠르게 발전을 하다가 중간에 침체기도 겪었고, 근데 처음에 나왔던 인공지능은 이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입니다. 비유하자면 이 방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에 만약에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 구현되어 있다면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방의 온도가 24도를 넘어서면 에어컨을 켜고 24도보다 안 되면 에어컨을 꺼라 이런 식의 룰, 그죠? 근데 당연히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규칙 기반으로 돌아가면 예외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잘 동작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금방 실망해서 이제 쓰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나온 새로운 인공지능, 요즘 여러분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 그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입니다. 이 방의 온도가 22도지만 쭉 하고 봤더니 모든 분들이 혈기왕성하고 아니면 좀 전에 운동하고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고 아니면 옷을 두껍게 입고 계시고 아니면 좀 더 올려도 되겠구나, 낮춰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브저베이션, 관찰, 데이터 이런 거에 근거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디지털 댐, 데이터 댐을 이용해서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일간지에 보도된 그런 내용인데요. 뉴노멀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는 이런 시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이런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경제나 은행 쪽, 뭐 금융 쪽에서 가장 이제 와닿으시는 이슈, 제로금리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또 뭐 좋은 것들, 뭐 K바이오나 K방역과 관련된 그런 좋은 일도 있고, 재택근무나, 그리고 유턴하는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리쇼어링 이런 얘기고, 비대면이 무한 확장한다. 그리고 뭐 가성비보다 이게 가안비, 얼마나 안전하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 디바이드란 말도 생겼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예수의 탄생을 전후로 ACBC 나눠왔는데, 이걸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래서 ACBC,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의 창고를 기준으로 그런 말도 생겨났고, 그리고 육아와 일의 경계가 불분명하고요.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나 화폐와 같은 개념들이 좀 더 주목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계 여러 석학들이 또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통근전철을 매일 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한번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구인구직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굉장히 인력이 귀한 시장에서 인터뷰를 하러 옵니다. 구직자가 왔을 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재택근무 가능합니까? 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됩니까? 몇 번. 이런 식의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일부 기업들은 아예 코로나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아주 필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재택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스토어를 다 폐쇄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의 코로나 흔적이 평생 간다. 예를 들면 이제 잡 마켓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지금 현재 회사를 찾는 그런 젊은 세대들의 구직이 늦어진다면 그 뒤쪽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소위 말하는 반수생 숫자가 급증했다고 알려져 있죠. 어차피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대학 1학년 중에 현재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이제 반수를 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고, 그리고 국내 학교의 대학원 지원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취업이 어렵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으로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 이런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탈세계화라는 이런 그 움직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코로나 시대의 어떤 가속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편하고, 제가 가장 푸근하고, 제가 가장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지능, 초연결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동력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공학적인 정의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보통 사람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기계인데, 기계는 이제 어떤 미케니컬한 기계공학적인 장치보다는 전기전자공학적인 컴퓨터나 로봇과 같은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전기자동차나 자율차 같은 그런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런 공학적인 이제 정의 하에 지난 70년간 인공지능의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아까 언급드린 대로 1950년에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인공지능에 화두를 던졌고, 1950년대 중반에 AI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공지능 그러면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께 인공지능이 되는 스마트폰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거 인식 잘해요. 근데 하면 여기다가 이제 어려운 말을 물으시죠. 그럼 얘가 이해 못하니까 에이 됐다 안 쓴다 이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나 인공지능 프로덕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금방 실망을 했고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나왔던 인공지능 기술들 생각해 보시면 뭐 아주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실망했고 AI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윈터, AI 겨울을 겪었고요. 근데 꾸준히 이제 학문적으로는 연구가 되어왔고 특히 이제 캐나다와 북미 지역에서 수십 년간 이제 한우물을 팔 수 있게 그런 이제 연구기관에서 수십 년간 연구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싹트면서 2010년대 들어서 소위 말하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았고 주목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되니까. 전에 말귀를 못 알아듣던 컴퓨터가 내 말귀를 잘 알아듣고 전에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이야기하던 음성 합성 기술 뭐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세요 너무 이상하죠. 네, 근데 정말 사람처럼 할 수 있게 되고 나에게 통 맞는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게 되고 신약이나 이런 개발도 할 수 있게 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이거 되는구나 라고 기대를 받기 시작했고 실제로 상용화나 서비스에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순한 기술 사실 신기술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그런 사실 70년 된 기술이고요. 그게 최근에 아주 많이 발전을 한 것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산업적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우리가 불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로봇이 처음 나왔을 때는 소위 말하는 블루 컬러를 대체하는 그런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고 블루 컬러로 대표되는 그런 계층에서 두려움을 표했죠. 그런데 이제 딥러닝은 사람을 대체하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 계층의 어떤 그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용적인 기술이고 다른 분야로 널리 퍼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큰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랜 기간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학문이라는 게 돌고 돕니다. 떴다가 죽었다가 떴다가 죽었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도 마찬가지죠. 떴다가 죽었다가 떴다가 죽었다가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지금 인공지능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몇 년이나 가겠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대학의 기계공학과에서 내연기관을 전공하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한창 내연기관 본문을 이룰 때보다는 그 숫자가 현격하게 줄었거든요. 하지만 내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들면 모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에 꼭 쓰이지만 너무나 널리 쓰이고 너무나 유기하게 쓰이고 많은 기업들에서 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더 이상 관심 없는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는 없는 그런 기술이 될 거고요. 대학에서도 이제 그 사실에 주목해서 마치 모든 신입생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공학 수학을 듣듯이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는 그런 커리큘럼이 시행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IT 기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공지능 기술이나 전통적인 ICT 기술은 규칙 기반이고요. 또 다른 인공지능의 중요한 사례인 통번역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까지도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번역기 그러면 다음과 같이 동작을 했을 거예요. 영어 문법책 가지고 오고 한국 문법책 가지고 오고 I 그러면 나, am,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문법책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한국어 이렇게 내뱉는 그런 구조였겠죠. 규칙 기반 동작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디 사람이 문법대로만 이야기합니까? 문법에 맞지 않는 말 많이 하죠. 그러면 문법책이 없으니까 이 번역기는 제대로 동작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안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약을 가졌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은 정확히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룰도 사용하고 데이터도 사용하는데 새로운 컴포넌트는 데이터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한국어, 영어 이런 문서를 다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쓰는 비속어, 여러 가지 슬랭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포함 안 돼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 할아버지라도 배울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라면 틀림없이 통번역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룰 기반 얘는 데이터가 없어도 됩니다. 영문법 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죠. 데이터 모으지 않아도 되고 데이터 필요 없다 하는데
잘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인공지능은 뭐 룰도 쓰지만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데이터에서 이게 룰에는 어긋나지만 이건 사람들이 말하나 이런 걸 참조한다는 거죠. 말하면 오케이 그럼 이거 쓰면 되겠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성능이 이제 좋아졌고요. 반면에 단점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저장 장치, 데이터를 모아놓는 그런 저장 장치,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런 쪽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잘 모으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인공지능 IT 기술은 우리가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방 23도보다 높으면 에어컨 켜고 23도보다 낮으면 꺼라. 이 해석이 간단하죠. 에어컨이 지금 돌아간다는 건 이 방의 온도가 23도보다 높다는 얘기고요. 그죠? 반면에 이제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그런 쉬운 해석이 아주 어렵습니다. 크레딧 카드, 요즘 신용카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시면 신용카드 만들어주세요 하면 사람이 심사를 하기도 하지만 많은 대부분은 이제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더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신용카드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걸 금융 쪽에 적용하려면 설명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요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자율차의 딜레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는 뭐 그 사람이 50명 있고 이쪽에는 뭐 아이들이 서너 명 있다. 근데 지금 충돌을 피해야 되는데 좌회전해야 되냐 우회해야 되냐 이런 딜레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디시전 내렸을 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슈가 있어요. 왜 그런 디시전 내렸느냐?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를 정확히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학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알고요.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도 지금 열심히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차차 극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GDPR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그 조건으로 어떤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극복이 되겠지만 어쨌든 딥러닝의 기본적인 특징은 설명이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일이고 오래전에 70년 전에 제안이 됐고요. 하지만 좀 부침을 겪었고 좀 이렇게 겨울 아주 혹독한 실현의 시기를 거쳤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해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 역사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또 언젠가 꺾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 없어서 꺾이는 게 아니라 생활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연구할 가치, 뭐 필요가 그렇게 크게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꺾이지 이게 생활 속에서 사라질 수는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느냐? 뭐 많은 사례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의사, 변호사, 비서 이런 그 인터랙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진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야가 될 텐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어떤 비디오 클립인데 하버드 의대에서 AI를 적용한 그런 사례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하버드 의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의과 대학들도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IBM 왓슨이라는 그런 그 실패 사례가 있었어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사를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 IBM 왓슨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굉장히 활발하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가 이제 도입된다. 그리고 이제 일부 병원들에서 그걸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언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개념은 이렇습니다. 많은 논문과 그리고 환자 진료 기록을 모아요. 빅데이터로. 그러면 그걸 기반해서 왓슨이라고 하는 IBM의 인공지능 그 기술이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이러하니까 이 사람은 무슨 병일 것이고 이러이러한 약을 처방해라. 그래서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빠른 시간에 이게 그 실패로 판정이 나고 이제 세상에서 소멸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제 생각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지능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데 포커싱을 했고요. 그럼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그 어떤 기능이 뭐냐면 진단일 거예요. 진단이 정확히 되면 거기에 맞는 치료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이 가장 중요한 병원에서 일어나는 지능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대체하고자 했어요. 이왕 할 거 제일 어려운 거 하자 이렇게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고 뭐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동양에서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은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제일 어려운 수준의 지능을 대체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실패했고요. 물론 이제 다시 출현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선돼서 다시 나타날 텐데 어쨌든 현재 버전은 실패를 했고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게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가 아니라 인간의 지능을 보조하는 쪽으로 먼저 갔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진단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진단은 아니고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해보면 전문의보다는 레지던트나 수련의들이 이제 아주 많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 아주 고된 일이 있죠. 뭐 엑스레이 수천 장을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손가락을 찍어서 뼈 나이를 계산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거는 관절에 있는 어떤 그 성장판 두께 같은 걸 다 더하는 굉장히 그 귀찮고 고된 작업이에요. 그 사람이 해야 되긴 했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작업들. 그래서 그런 걸 대체하는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단 결국은 이제 진단이라는 정말 그 높은 수준의 지능을 이제 구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문의를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준비가 안 됐다고 기술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체보다는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그리고 이거 좀 나는 그냥 감독만 하고 기계가 해주면 좋은 거 이런 일. 그래서 보조하는 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료인공지능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왓슨 잘 안 됐잖아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 설명이 이제 아까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음성인식이나 광고나 정말 뭐 제조업이나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고 정말 뭐 하루 종일 그 이그젬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최신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엣지, 뭐 커팅 엣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부를 저희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건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는 뭐 설명을 얼마 전에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잠깐만 전문 용어를 쓰면 아주 높은 차원의 공간. 그래서 굉장히 뭐 몇백만, 몇천만, 몇억 차원의 어떤 그런 스페이스에서 하나의 사례를 뽑아내는 샘플링을 하는 거는 매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진이 있다. 뭐 그러니까 가로 100개의 점, 세로 100개의 점. 그럼 총 10,000개의 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딱 보고 이제 이거 얼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런 작은 사이즈의 100개의 점 곱하기 100개의 점, 총 10,000개의 점이 있는 이런 작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조차도 우리 인류가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게 가능해지면서 어떤 사례가 생기냐면 여기에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배우, 누구나 아는 유명한 배우죠. 매트릭스에 나왔던. 그럼 이분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일단 백인이고 남성이고 수염이 이렇게 턱수염 기르고 있고 콧수염도 기르고 있죠. 그리고 뭐 머리는 검은색이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뭐 키아누 리브스 몸값이 비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키아누 리브스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이용하되 실제 키아누 리브스 말고 다른 사람을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찾기가 쉽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런 분은 어떨까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백인이고 까만 머리색이고 수염, 콧수염 다 갖고 있고 뭐 비슷하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이제 실제 실존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그런 얼굴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페이스북의 창립자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젊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머리는 곱슬거리고 백인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쉽지 않았어요. 거의 불가능했는데 일단 이걸 또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 이제 데이터 산법이라는 이슈 들어보셨을 거예요. 8월 5일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이제 데이터 산법을 개정해서 8월 5일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개정안에 대한 민간의 의견도 많이 이제 저희가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 산법 측면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이제 가명화된 정보의 융합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이쪽 회사에서 모은 데이터, 그리고 저쪽 회사에서 모은 데이터. 당연히 직접은 개인정보 때문에 모을 수 없는데 그걸 가명화해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근데 현재는 그 가명 정보, 여기에 있는 강감찬이라는 분이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가명을 만드는 거죠. ABC라는 사람. 그리고 이쪽에도 강감찬이라는 분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ABC라는 이런 가명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그게 가명이니까 식별자는 되겠지만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정보를 가지고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명 대신에 예를 들면 이런 그 창조된 이런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정보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응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구할 포인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이 미디어에서 보시는 그런 배우나 아니면 등장인물이 실존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 수 없게 되다가 아무 얼굴이나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 무작위로 만들었어요. 근데 또 기술이 진보를 하니까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색은 까만색, 피부색은 어떻고, 턱수염은 있고, 인종은 황인종이고 이렇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컨트롤러빌리티까지 갖추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좋은 일에 쓰면 다양한 얼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나쁜 일에 쓴다면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나 인포데믹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선거철 이럴 때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나와서 심지어 어떤 분이 나와서 동영상으로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게 다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인데 기술이 이런 속도로 발전되다가는 이제 식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곧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약 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면 머티리얼 지놈이나 아니면 매투백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인류가 써온 수많은 생화학적인 논문이 있죠. 생물적 논문, 화학 논문, 물리 논문 이런 논문을 다 분석해서 머티리얼 지놈 같은 경우에는 매투백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물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물질을 개발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 다음에는 이런 물질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물질이 개발되고 이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대한 양의 문헌을 분석해서 약물을 찾거나 신물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찾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측면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의 스파이킹 단백질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구조, 최적의 구조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연구실 수준은 넘어섰고요. 실제로 활발히 사용가 되고 있고 이걸 이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체감하시는 것도 있지만 체감을 못 하시지만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보다 많은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들이 나올 걸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여러 가지 기회와 강점을 살려서 이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 꼭지인데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소개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요. 2017년에 이 설치